여름인데 공포영화가 잘 안 나와서 아쉬운 마음이야. 더운데 소름이라도 돋아서 서늘해지게 하고 싶단 생각이 드네. 하지만 영화보다 소름인 건 실화지. 1990년 1월 서울 구로동의 한 룸살롱에서 일어난 일이야. 당해 1월 28일 샛별룸살롱이라는 곳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동시에 살해당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피해자는 룸살롱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과 그들의 남자친구였는데 범행 수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수사팀원들조차 한동안 현장을 외면할 정도였다고 해. 당시 사건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 사건의 여파로 여러 명의 경찰 책임자들이 옷을 벗기도 했어. 그리고 막판에는 범인의 언론 플레이로 엉뚱한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어. 경찰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샛별룸살롱 살인사건 피해자는 10대 남녀 두 쌍으로 총 4명이었어. 샛별룸살롱 종업원으로 일하던 당시 15세 강지은, 18세 김아름으로 판명됐는데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어. 피해 남성은 당구장 종업원과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로 모두 16세였고 여자 종업원들의 남자친구였어. 수사팀이 경악한 이유는 피해자 4명을 살해한 범인의 수법이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이야. 실제로 당시 현장을 발견한 업소 사장은 바닥엔 낭자한 피 때문에 슬리퍼가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라고 진술했어. 가게 내부부터 출입구까지 벽면에는 온통 사람의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가려 했는지를 짐작케 했다고 해. 현장 상황과 피해자들의 상태를 종합해 볼 때 범인은 가게 밖으로 나와 계단을 타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다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한 거야. 수사팀은 지문과 족적, 머리카락 등 현장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흔적들을 수집하는 동시에 그 일대 동종 전과범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실시했는데 그 와중에 수사팀은 업소 사장으로부터 짐작이 가는 인물이 있다는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됐어. 사건 당일 밤 가게에 왔던 20대 초반의 청년 2명이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얘기했고 호남지방 사투리를 썼다는 거야. 그 청년들은 강양과 김양을 앉혀놓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종업원들에게 이 차를 요구했다고 해. 강양이 거절하자 이들은 온갖 행패를 부렸고 보다 못한 사장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까부냐며 겁을 줬고 이들은 결국 쫓겨나다시피 가게 문을 나섰어. 나가면서 목을 칼로 긋는 신용을 했다고 해. 하지만 오랫동안 구로동에서 물장사를 해오며 온갖 못볼 꼴을 다 본 사장에게 이들의 행동은 그저 풋내기 양아치들의 객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 상황이 정리되고 사장은 피해 직원들에게 가게 정리하고 일찍 들어가라고 한 후 퇴근했어. 끈질긴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은 수상한 인물들을 찾았어. 그해 1월 4일 전남 광주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청년들이었지. 바로 당시 24세 조경수, 22세 김태화. 경찰은 곧 이들의 수배 전단지를 업소 사장에게 보여줬고 업소 사장은 그들이 맞다고 했어. 이들은 사건 직전까지 샛별룸살롱에서 1km 남짓한 거리에 있었고 사건 직후 행적을 감춘 사실까지 확인됐어. 룸살롱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본 수사팀은 둘의 동선을 추적해 나가는 동시에 이들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했어. 그 결과 조경수가 수원의 뉴아리랑 호텔 인근 공중전화에서 친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조경수의 애인으로부터 2월 28일 이들과 함께 대전에 갔다가 평택 부근에서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어. 근데 정작 평택에 가보니 범인들이 숨을 만한 장소가 없었다고 해. 이들이 은신할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고 샛별룸살롱 살인사건이 발생할 당시 조경수와 김태화는 벌집이라 불리는 가리봉동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
당시 벌집촌은 극빈층의 사람들과 공장 노동자들을 포함해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신원을 숨기고 살기 딱 좋았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한 결과 수사팀은 이들이 평택 인근의 수원에 있을 거라 확신했고, 특히 조경수가 도피 중에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유아리랑 호텔이 수원 세류동에 위치해 있었어. 수사팀은 세류동 일대를 뒤졌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어. 범인 김태화가 평소 정주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만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릴 때에도 본명 대신 정주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 최근 집을 계약한 사람 중 정주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지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름으로 계약된 건이 나왔어. 드디어 3월 5일 수사팀이 세류동 새방을 덮쳤어.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던 김태화는 조경수가 검거되는 장면을 보고 잠적해버렸어. 나흘 후 한 언론사에 김태화가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을 샛별놈살롱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 심지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수사 총지휘를 하던 총경과도 직접 통화를 해서 끝까지 모든 원인을 사회 탓으로 돌렸어. 결국 김태화는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조사 결과 드러난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범죄의 연속이었다고 해. 전남나주 출신인 김태화와 조경수는 어린 시절부터 고향 선후배로 친하게 지냈어.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들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고 3년 복역 후 1989년 12월 한날 1시에 출소했어. 출소 후 이들은 각자의 길을 가다가 3천만 원을 모아 술집을 차리자며 또다시 뭉쳤어. 비극의 시작이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천만 원을 모으자는 계획 아래 과감한 강도 행각을 벌이던 두 사람은 단순히 돈을 뺏는 것을 넘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어. 1990년 1월 2일 새벽 광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동석했던 여종업원이 말이 너무 많고 범죄형으로 생겼다,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격분해 옷을 벗기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어. 그리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술집 여사장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어. 1월 19일 살인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령이 떨어지자 경찰의 눈을 피해 서울로 올라갔고 당분간 몸을 사리기로 합의해 은둔 생활을 했어. 이 휴식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외모가 준수했던 조경수는 애인도 있었는데 그와 다르게 김태화는 상당히 거칠고 날카로운 이미지였다고 해. 조경수가 동생 김태화의 외로운 처지를 알고 1월 28일 밤 샛별룸 살롱으로 향했지. 두 사람은 각자 종업원 한 명씩을 끼고 앉아 술을 마셨고 애인이 없던 김태화가 종업원에게 이 차를 요구했지만 완강히 거절당했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이 차를 안 나가는 술집년이 어디 있냐, 접대부 주제에 왜 비싼 척이냐며 행패를 부렸어. 한동안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들이 오니까 롬살롱 사장이 달려왔고 사장의 기세에 놀려 얼굴을 붉히며 업소를 나갔어. 씩씩거리며 롬살롱을 나온 이들은 화를 사귀지 못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도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 결국 회칼을 준비해 다시 롬살롱으로 향했어. 새벽 1시 30분쯤 롬살롱 안에서는 종업원과 그들의 남자친구까지 총 4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조경수와 김태화가 회칼을 들고서 들이닥쳤어. 순식간에 피해 향연을 벌였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이들은 롬살롱 살인사건 전후에도 여성 손님들만 있는 고급 미용실을 습격해 옷을 모두 벗기고 돈을 강탈하는 강도 행각을 벌여온 것이 확인됐어.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경찰 책임자들도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어. 이들은 경찰에게 거짓 제보를 한 적도 있었어.
새벽 3시 영등포경찰서 뒤편에 있는 중앙로에서 접선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때 체포하라는 가짜 제보를 흘려 출동한 경찰들끼리 서로 상대를 오인해 총격전을 벌였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들의 농간에 당한 경찰로서는 분통이 터졌지. 5명을 살해하고 37건에 달하는 특수강도 행각을 벌인 이들은 사형을 확정받았고 91년 겨울 교수형이 집행됐어. 참 세상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